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오늘은 크게 두 가지를 다뤄보려고 하고요. 첫 번째는 모건 스탠리가 테슬라의 FSD에 대해서 꽤 의미 있는 보고서를 냈는데 이 100억 마일이라는 숫자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 안에 숨어있는 경고는 무엇인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캐시우드가 테슬라를 대량 매수했는데 이번에는 그 이유가 좀 다른데요. 이 우주 ETF까지 테슬라를 넣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합병 이야기를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럼 출발할게요. 자, 우선 모건 스탠리 이야기부터 해보면 이 테슬라에 대한 리서치 노트를 발행했고 이 모건 스탠리의 제목은 1분기 프리뷰 이 100억 FSD 마일 카운트다운이었는데요. 이 제목부터 상당히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자, 일단 현재 상황을 짚어보면 테슬라 FSD 누적 주행거리가 92억 마일을 넘고 있고 하루에 약 1900만 마일씩 쌓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이 속도면 6월 초 사이 정도 된다면 100억 마일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론 머스크가 안전한 무감독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약 100억 마일의 학습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했었고 이제 그 임계점이 2달도 안 남았다는 이야기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수치를 조금만 더 풀어보면요. 2021년 FSD로 주행한 총 거리가 600만 마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2025년 42억 5천 마일 그리고 2026년에 들어서는 50일 만에 10억 마일을 찍고 있는데 이 차트를 보면 확실해지고 직선이 아니라 지수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이 데이터 수집의 속도 자체가 가속하고 있다는 뜻이며 매일 아침 일어나면 2021년 1년치의 데이터가 하루 만에 쌓이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모건 스탠리는 이것을 상당히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고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 우위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FSD 가입률을 높여서 자동차의 수요를 다시 한번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주행 데이터가 늘어나는 게 중요하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반론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오스틴에서 로보택시가 아직도 상당히 느리게 확장되고 있다는 걸 지적하고 있고 실제로 모건 스탠리도 이 부분을 인정하고는 있습니다. 처음에 무감독 로보택시가 오스틴에서 목격됐을 때는 많은 투자자들이 흥분했지만 이후 로보택시가 늘어나는 것은 상당히 느리다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모건 스탠리의 해석 또한 흥미로운 상황입니다. 자, 테슬라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테슬라의 기술이 아직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느린 상황이라고 설명하지만 이 모건 스탠리는 너무 이른 결론이라고 말하고 있고 테슬라가 아직 해결 중인 승하차 같은 문제들은 이 로보택시만의 특화된 기능인데 이 데이터 수집이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좀 시간이 걸린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FSD 버전 15에 대한 언급도 있고요. 일론 머스크가 버전 15는 현재 모델보다 파라미터가 10배 더 큰 대형 모델이 될 거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이 모건 스탠리는 확장된 파라미터와 개선된 데이터 수집이 무감독 FSD를 열어줄 것이라고 보고 있고 한마디로 버전 15가 성공하게 된다면 진짜 무인 자율주행이 가능해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FSD 버전 15를 더 기다리게 됩니다. 더 짚어볼 것은 바로 네덜란드 이야기인데요. 이 네덜란드 차량 당국인 RDW는 테슬라 FSD 감독 모드를 유럽 최초로 승인했었고 18개월간의 긴 테스트를 거쳐서 드디어 나온 결정입니다. 자, 유럽에서 테슬라 FSD가 공도를 달릴 수 있게 된 첫 사례인 것을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영상을 보면 테슬라 공식 채널에서 이 네덜란드에서 FSD를 사용하고 있는 영상들이 나오고 이 와이프가 첫 번째로 FSD를 사용하고 이 논란한 장면들이 계속해서 영상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이전까지 오토파일럿만 쓰던 사람들이 처음으로 FSD를 사용했을 때 어떤 놀라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영상을 통해서 자세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럽이라는 시장이 드디어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이고요. 테슬라는 올해 여름까지 유럽의 전역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앞으로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대형 시장도 빠르면 5월에서 6월 사이에 승인이 될 가능성이 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유럽이 열리게 되면 FSD의 구독 매출 역시 올라갈 수 있고 또 구독이 늘면 데이터가 늘어나고 데이터가 늘어나게 되면 AI가 계산할 수 있는 상황들이 훨씬 더 빨라지는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건 스탠리가 말하고 있는 FSD 플라이 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 앞으로 이 속도는 더 가속화될 것이기 때문에 기대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모건 스탠리는
이 테슬라의 설비 투자가 올해 2배 이상 늘어나게 되면서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로 전환될 것이라는 경고도 하고 있고요. 이 모건 스탠리 추정으로는 약 80억 달러, 한화로는 11조 8천억 원 규모의 단기 현금 소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건 스탠리는 테슬라에 대해서 두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캐시우드는 왜 이 시점에서 테슬라를 계속 사고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이제부터 그 이유에 대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캐시우드의 ARK 인베스트의 움직임이 상당히 공격적인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테슬라의 주가가 계속 하락할 때마다 이 ARK에서는 이 테슬라를 계속해서 매수하게 되었고요. ARKK와 ARKQ, ARKX 세 개의 ETF를 통해서 테슬라를 매수했고 2,800만 달러, 한화로는 약 410억 정도를 매수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ARKX인데요. 이건 ARK의 우주와 방위 ETF인데 이 펀드에는 원래 테슬라가 없었습니다. 근데 올해 2월 처음 편입시켰고 지금은 펀드 자산의 약 2%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주 ETF에 전기차 회사가 들어가 있다는 게 놀라울 따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미있게도 지금 시장에서 돌고 있는 이야기는 스페이스X의 IPO 이후 테슬라와의 합병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 차마스 팔리하피티아는 스페이스X가 역합병으로 테슬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으며, 이 데나이브스는 테슬라가 스페이스X와 결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고, 캐시우드도 ARK 방송에서 테슬라와 합병 가능성에 대해서 이 대답을 해 크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캐시우드는 5개월 전에 일론 머스크가 자기 회사들이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합쳐지고 있다고 말한 게 이 합병의 단서가 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로보틱스와 AI가 다른 기술들과 현재 점점 더 빠르게 융합되고 있고, 이 테슬라가 어떤 회사들보다도 10년 정도 앞서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럼 ARK에서는 합병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영상을 보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영상 볼게요. 자, 드디어 스페이스X의 IPO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희 ARK에서도 이에 대해 많은 연구를 진행해 왔는데요. 사실 작년에 샘, 다니엘, 브렛이 기업 가치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었죠. 막 33화 협업한 결과였지만 그 이후로 정말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브렛과 캐시, 스페이스X에 대한 우리의 업데이트된 투자 가설은 무엇인가요? 브렛, 제가 먼저 시작하고 마이크를 넘길게요. 브렛은 지난 몇 달간 우주에서 살다시피 하며 이 일을 파고들었으니까요. ARK는 오늘날 진화하는 주요 기술들 사이의 융합에 대해 오랫동안 이야기해왔습니다. 5개월 전쯤이었을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말했죠. 내 회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서로 융합되고 있다라고요. 그 말은 무언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였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와 XAI의 결합을 보고도 전혀 놀랍지 않았죠. 많은 분이 다음 차례는 테슬라가 아니겠느냐고 추측하고 계신데요. 저희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만 일론은 아마도 로보택시의 확장을 통해 오랫동안 기다려온 주주들에게 먼저 보답하고 싶어 할 겁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 거대한 기술적 융합이 핵심입니다. 로보틱스와 AI가 오늘날 수많은 다른 기술과 맞물리고 있는 것이죠. 초창기를 떠올려보면 스타링크 하나만 봐도 그렇습니다. 저희 첫 모델은 스타링크의 총 시장 규모를 당시 약 300억 달러 중반 정도로 예측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깊이 있는 연구를 거듭하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스타링크 단독 기회만으로도 시장 규모는 1,600억 달러까지 확장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테슬라가 다른 어떤 기업보다도 10년은 앞서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여기에 스타링크라는 기회 위에 이제는 궤도 데이터 센터 사업까지 추가되었습니다.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우리는 이 사업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었죠.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빠르게 이 개념을 받아들였는지 보세요. 우리는 이런 융합이 일어날 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브렛, 당신은 지난 몇 달 동안 다니엘과 함께 하지만 브렛, 당신은 지난 몇 달 동안 다니엘과 함께 이 모델에 온전히 매달려 분석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브렛에게 마이크를 넘겨볼까요? 이 기회는 단순히 스타링크 하나만 놓고 볼 때보다 훨씬 더 거대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들의 사업 신청서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스타링크의 경우 약 4만 개의 위성 발사를 신청했었는데요. AI 연산을 위해서는 최소 100만 개의 위성 발사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단순하게 계산해봐도 이건 정말 놀라운 수치죠. 기존 스타링크보다 25배나 더 큰 기회가 열릴 셈입니다. 여기에 AI 연산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위성의 질량까지 고려해 조정한다면 우리가 생각했던 스타링크의 기회보다 무려 60배나 더 큰 시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작년 모델과 비교해보면
우리는 이미 스타링크 지원을 위해 위성 발사량이 10배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스페이스X가 이 네트워크들을 지원하기 위해 실어 나를 수 있는 총 화물량은 지금 수준보다 무려 600배 정도 더 커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위성을 쏠 때마다 얻게 되는 자본 수익률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스타링크의 경우 위성을 발사하고 나서 투자금을 회수하는데 1.5년에서 2년 정도 걸립니다. 그 이후부터는 모든 것이 순현금 흐름으로 돌아오게 되죠. AI 연산 부문은 제조 비용을 아직 정확히 알 수 없어 불확실성은 있지만 만약 그들이 연산 플롭스를 AI 모델 출력값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해낼 수만 있다면 투자 회수 기간을 엄청나게 단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오픈AI나 엔트로픽이 AI 모델을 통해 창출하는 수익과 대등한 수준의 매출을 올릴 수 있게 될 테니까요. 직접 하지 않더라도 구글이나 엔스로피 같은 지상 기반의 기업들의 컴퓨팅 자원을 재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위성 투자 회수 기간은 약 4년 정도가 되겠죠. 따라서 스페이스X를 바라볼 때 저렴한 비용으로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는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역량을 가진 기업으로 봐야 합니다. 자본만 뒷받침된다면 위성을 쏘고 현금 흐름을 확보하고 다시 더 많은 위성을 쏘는 선순환 구조를 가속화하며 사업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제조 및 발사 비용은 점점 더 낮아질 것이고요. 결국 AI 컴퓨팅과 스타링크 서비스의 융합은 잠재적인 시장 규모를 폭발적으로 확장시켰습니다. AI 컴퓨팅 기회까지 더해지면 말 그대로 수조 달러에 달할 수도 있죠. 그 과정에서 그들은 드라이트의 법칙과 효율적인 제조 공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재사용 가능한 스타쉽이 발사되면 비용을 기당 $10,000에서 $100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발사 비용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죠. 이는 곧 우주에서 얻을 수 있는 사업적 기회가 비약적으로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지어 이건 화성 탐사를 고려하기도 전의 이야기입니다. 제 생각에 사람들은 그들에게 확고한 목표가 없다고 오해하곤 하는데요. 목표는 바로 인류를 다행성 종족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화성으로 가는 길목에는 달이 있습니다. 그들은 달의 인프라를 구축해 발사 비용을 다시 기당 $10까지 낮출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할 유일한 이유는 AI 컴퓨팅의 기회가 그만큼 거대하기 때문입니다. 스타링크 사업뿐이었다면 지구 서비스 비용을 기당 $10로 낮추려고 달 기지를 건설하는 막대한 고정 비용을 감당할 가치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AI 컴퓨팅을 위해 궤도에 지속적으로 쏘아 올려야 하는 어마어마한 위성 숫자를 생각하면 그만한 엔지니어링 투자가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달 기지 건설을 위한 초기 비용과 공학적 노력들이 충분히 가치가 있다는 거죠. 화성으로 가기 위한 확실한 디딤돌이 될 테니까요. 그렇다면 기업 가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재 1조 7,500억 달러에서 2조 달러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숫자는 아니며 유동적인 상황으로 보입니다만 많은 이가 그 수치에 회의적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제 생각에 자본시장의 본질적인 목적은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에 자본을 공급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대규모 자본을 투입해 마중물을 붓는다면 스페이스X는 수익성과 예측 가능성이 매우 뛰어난 수많은 로켓을 건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타링크와 AI 연산 위성이 가져다줄 투자 자본 수익률의 특성을 고려하면 말이죠. 그렇게 되면 그들은 그 선순환의 바퀴를 계속 돌리기만 하면 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기업과도 다릅니다. 정말이지. 비유하자면 TSMC 정도가 있겠네요. 물론 이론은 그들마저 추월하려 하고 있지만요. 스페이스X는 기술 발전 측면에서 향후 10년 이내에는 진정한 경쟁 상대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즉,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독점적인 기회를 쥐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들이 매우 높은 자본 수익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다른 경쟁자들이 그 수익성을 깎아먹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자본시장의 관점에서 보면 이만큼의 자본을 투입하면 이만큼의 위성이 나오고 결국 이런 수익률로 돌아온다는 공식이 성립하는 거죠.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시나리오가 될 수 있습니다. 조만간 S1 상장 신고서가 제출되면 더 구체적인 지표들을 알 수 있겠지만 단순히 현재의 매출 규모만 보고 기업 가치가 너무 높다라고 평가하는 분들은 이 사업의 본질적인 잠재력을 놓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기업 가치와 수익 기반의 상관관계를 다시 생각해야 하니까요. 자본시장의 목적을 오해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에 한 가지만 더 덧붙이며 마무리를 해보죠. 보통 우리가 기술적 혁신이나 관련 기업들의 규모 확장을 지켜볼 때는 대개 여러 기업이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는 구도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어떤 기업보다 무려 10년이나 앞서 있으면서 새로운 기회가 생길 때마다 그 격차를 더 벌린 기업을 보는 건 정말 이례적인 일입니다. 제 커리어를 통틀어 이런 회사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제1원칙, 사고방식과 기존 방식을 완전히 재정의하는 능력이
이번 스페이스X와 기술 간의 융합을 통해 명확히 증명되고 있다고 봅니다. 자, 영상을 다 봤는데 ARK에서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합병에 대해서 강하게 긍정하고 있고, 이 빠른 시간 합병하기보다는 로보택시가 먼저 성공한 이후 스페이스X와 합병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방송 내내 스페이스X가 얼마나 괜찮은 회사인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한 내용을 들었는데요. 상당히 매력적인 회사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정말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합쳐지게 된다면 역사상 가장 큰 기술 기업 합병 중 하나로 기억되게 될 것 같은데, 이 테슬라의 전기차와 에너지, 로보틱스와 AI에 대한 역량에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가 합쳐지는 것이고, 여기에 XAI의 인공지능 모델까지 결합되게 된다면 캐시 우드가 말한 대로 기술 간의 수렴이 정말로 실현되는 이 최상의 시나리오가 펼쳐지게 됩니다. 자, 스타링크만 봐도 ARK가 추정하고 있는 총 시장의 규모는 1,600억 달러인데, 여기에 테슬라의 로보택시 네트워크가 위성통신과 연결되게 된다면 이 도심의 외곽이나 이 커버가 약한 지역에서도 자율주행이 가능해지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옵티머스 로봇이 우주건설에 투입되는 시나리오까지 더하게 된다면 정말 거대한 물리적 AI 생태계가 완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합병이 현실화된다면 테슬라 주가에 대한 재평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고요. 이 합병 후에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우주와 AI 플랫폼 기업으로 밸류에이션이 바뀌게 되는데, 과연 어떤 평가를 받을지 매우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부정적인 케이스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실적인 문제는 아직 합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일론 머스크도 공식적으로 확인한 적이 없고 많은 사람들이 추측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스페이스X가 IPO를 한다고 해도 테슬라의 주주 투표와 규제 당국의 승인 동안 필요한데, 이 승인이 날지 안 날지도 모르지만 승인을 하는데도 1년 이상 걸릴 수 있는 프로세스가 기다리고 있고 아직 불확실성이 많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본다면 테슬라 앞에 놓여있는 상황은 이런데요. FS 데이터는 역대 최고의 속도로 쌓이고 있고 이제 100억 마일의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 심지어 FSD는 유럽 시장에서 열리기 시작했고, 모건 스탠리 같은 월가의 기관은 테슬라를 매우 긍정적인 시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이 캐시 우드는 현재 테슬라의 주식을 계속 매수하면서 확신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테슬라의 1분기 인도량은 기대 이하였고, 이 전기차 재고량은 쌓이고 있고 현금 또한 빠지고 있는데, 이 주가는 고점에서 크게 빠져 있으며 4월 22일 실적 발표에서 어떤 숫자가 나올지에 따라 단기적인 방향 역시 갈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건 자동차 판매 숫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FSD의 진정과 새로운 사업 모델, 로보택시와 에너지, 로보틱스가 이 시장이 테슬라에게 부여하고 있는 프리미엄의 근거라 생각하며, 이 월가가 집중하고 있는 테슬라 주가의 가장 중요한 촉매제는 무감독 로보택시가 확장이 가능한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자, 그럼 테슬라의 주가는 언제부터 달라질 수 있을지 궁금할 수 있는데, 저의 판단 기준은 FSD 버전 15가 나오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오스틴에서 진행되고 있는 무감독 로보택시의 확장 속도에도 달렸으며, 유럽 FSD의 구독 매출이 실제로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가, 이 결과가 나오는 분기가 이 중요한 체크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목표들이 하나씩 달성될 때마다 테슬라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는 근거가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1분기 어닝 발표가 생각보다 저조할 수는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장기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6개월에서 1년 안에 현금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포지션을 조절하시는 게 맞을 수도 있지만, 조금 더 길게 본다면 2026년은 이런 결과들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유럽 시장의 개방과 로보택시의 확장이 결국 주가에는 크게 반영될 시점이 올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합병은 가능성으로만 두고 있고요. 만약 정말로 합병이 실현된다면 지금 버티고 있는 주주들에게는 상당한 보상이 될 수 있다고 보지만, 합병을 전제로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은 추천하지 않고 조금은 길게 기다려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하실지는 본인의 판단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테슬라 뉴스의 구독자 여러분들은 ARK에서 말하고 있는 테슬라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댓글을 달아주신다면 같이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